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죽음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임종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지, 또 임종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임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임종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병원에다가 맡기기 일쑤죠. 예. 그래서 임종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임종을 지킬 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떠한 것들을 도와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종의 의미는 뭐죠? 임종이란 과거 이제 죽음을 앞둔 부모님의 손발을 이렇게 잡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을 임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둘째는 숨을 거둔다. 그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임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예. 우리나라 전통 임종의 모습은 이렇게 병세가 악화돼서 이제 임종에 가까워진다고 판단이 되면 안방 아랫목으로 모셨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을. 그리고 안방에 아랫목에 이렇게 눕힌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연락해서 다 모여서 그 부모님의 환자의 손과 발을 잡고 숨이 이제 마지막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말하죠. 과거에는 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때 가족들은 방을 비우지 않아요.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환자가 유언을 하는지 주의 깊게 받아 적기도 했어요. 살펴보고. 그리고 임종이 임박한 듯 보이면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해서 북쪽 문 옆에 눕히고, 그리고 환자의 코와 입 사이에 솜 있죠. 목화솜, 새솜을 이렇게 살짝 놓아서 그 움직임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숨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게 솜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면 솜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그걸로 죽음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족들은 흰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몸에 지녔던 비녀라던가 반지라던가 이런 것은 다 빼요. 장신구들을 빼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곡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곡을 하는 동안에 다른 가족들은 손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이렇게 내리 쓰다듬으면서 눈을 못 감으셨으면 눈을 감겨야 됐고, 그죠? 그리고 햇솜으로 입과 코와 귀 등을 이렇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비물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혼이불로, 깨끗한 혼이불을 준비해서 망자의 몸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전통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예전에는 또 돌아가셨다 그러면 초혼이라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 임종을 맞이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윗옷을, 상의 옷을, 그 망자의 옷을 갖고 올라가서 막 불렀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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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3번을 부르면서 혼을 부르는 걸 초혼이라고 해요. 곧 유교에서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혼이 빠져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혼이 가는 것을 돌아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이제 돌아가신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장례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 후에도 심요살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묘 옆에다가 또 이렇게 집을 짓고 예, 이렇게 묘를 지키면서 곡을 하고 효를 다했죠. 왜냐하면 유교는 이생이 다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묘택도 굉장히 좋은 땅에 모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었죠. 예.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고요.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다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또 복이 있다고 했고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지 못한 경우 객사라고 하죠. 집 밖에서 뭐 사고사든 병원이든 밖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 장례식도 집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 분만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죠. 집에서 그동안에는 70% 이상이 집에서 장례를 치렀지만 이제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집에서 하는 장례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15% 정도이고요. 그리고 70% 이상, 80% 가까이 이제는 대부분 병원이라든가 또 다른 요양원, 다른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임종하기 원하세요?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임종하기 원하세요? 집이 좋으세요? 예. 집이 왜 좋으세요? 예. 살던 곳이라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생활하던 곳이니까 모든 것이 낯설지 않고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또 병원에서 임종하길 원하는 풍속이 있긴 했어요. 유교적인 문화도 있지만 또 한때 우리가 건강보험이 전 국민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의료비가 비쌌을 때는 병원에도 못 가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서 수술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실 때라도 병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셨을 때예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고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나 병원에 가서 병원 한번 가보고 죽고 싶다. 이러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과거에는 병원에 가서 그래도 의사 진료 한 번이라도 받게 하고 돌아가시게 하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모시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과거에는 집안 이렇게 씨족 공동체라서 한 지역에서 친척분들이 같이 사셨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임종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친척 어른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씨족 공동체도 아니고 그런 것이 다 무너졌고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갑자기 어른이 임종을 한다 혹은 가족이 임종을 맞이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사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으로 모시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종 문화가 이렇게 병원에서 하는 임종이 훨씬 이렇게 증가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지난 75년부터 한 40년간 사망률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사망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있는 비율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오래 계시다가 임종을 맞이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원에서 의료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좀 더 오래 사시게 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온갖 좋은 최신 기계들을 도입해서 검사 장비들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임종은 맞이해야 되고 사망률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만큼 기계에 의한 의료, 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완화의료 또는 연명의료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그러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세 가지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병원에서 임종할 때 어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호스피스 아시죠? 호스피스가 이제는 법제화되면서 다양하게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호스피스 늘어났어요. 또 호스피스에서 임종할 때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서 임종할 때 모습,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임종을 한다 했을 때 병원에 요즘 일반 병실에서 주로 임종을 하나요?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하게 되나요?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암 투병을 하다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퇴원을 시켜요.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퇴원을 시켜요. 그런데 집에 오셨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임종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요. 종합병원으로 모시고 가게 되면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해도 깨어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중환자실로 가게 돼요. 그럼 중환자실로 가게 되면 뭐 해요? 환자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바로 CPR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이 기도삽관을 해서 여기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게 돼요. 가족들에게 물어보죠.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기도삽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족들은 이제 드디어 올 때가 되었구나, 올 때가 왔구나 이러면서 됐습니다. 인공호흡기 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죠? 가족들은요, 어떻게든 끝까지 살려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꽂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연명의료에 대해서 자세히 또 그때 강의를 했는데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 또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가면 이 환자와 간호사나 의사가 1대1로 이렇게 간호를 해주나요? 네. 중환자실이라고 해서 환자를 1대1로 간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인공호흡기를 낀 환자들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껴놓는데요. 그럼 인공호흡기를 껴놓으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환자는 막 잡아 뽑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묶어놔요. 이렇게 손발을 다 묶어놓고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도 지르고 막 아프니까 마취 주사를 늘 줘서 잠을 재우죠. 그러면 잠을 자고 있으면 평안한가요? 비록 겉모양으로 볼 때는 이 환자가 잠을 자고 있어서 지금 주무시네, 평안하신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평안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순간을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종 직전에 항암제를 투여한다던가 또 응급실에 온다던가 이런 비율이 훨씬 높아요.
미국은 10%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30.9%고요. 또 응급실에 오는 비율도 이제 임종 한 달 직전이다. 한 달 남았다. 예후가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응급실로 다시 모시고 오는 경우는 미국은 9.2%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33.6%나 돼요. 또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경우 사망 전 1년간 평생의 총 의료비의 36%를 임종 1개월 전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수술비라던가 치료비에 많이 의료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임종 한 달 남겨두고 이때 돈을 많이 쓴다는 건 어쩌면 그죠? 좀 모순이지 않나. 너무 아까운 생각도 들고요. 그죠? 네. 그리고 기도삽관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실은 권하지 않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플라스틱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예. 그리고 이 심폐소생술도 심폐소생술이란 갈비뼈에다가 이렇게 충격을 줘서 갈비뼈 속에 있는 심장을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는 건데 그 연약한 환자, 임종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환자라면 굉장히 약해 있어요. 뼈도 약하고 온몸이 지금 아주 연약한 상태인데 여기에 CPR을 하게 되면 갈비뼈는 부러지는 거는 물론이고 이 안에 장기도 많이 손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임종을 더 앞당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의 임종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일반 병실에서 만약에 중환자실까지도 안 가고 일반 병실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그러면 다인실에서 보통 4인 이상의 6인실 뭐 이런 병실에서 임종을 하게 될 경우 다 그 옆에 있는 또 이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임종하자마자 금방 얼른 이렇게 환자를 물건 치우듯이 치워요.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뭐 24시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돌아가신 분과 남아있는 가족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거나 슬픔을 나눈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마치 무슨 흉물 치우듯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냉동고로, 지하 냉동고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종합병원은 임종실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병원의 현실상 그 병실 하나가 차지하는 그 여러 수익을 생각한다면 차마 수익이 안 나는 임종실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임종실을 두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법제화돼서 몇 병상 이상 되는 병원은 임종실을 반드시 둬야 되고요. 그리고 임종실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곳에서도 임종하고 나서 가족들과 또 돌아가신 분과 바로 냉동실로 옮기는 게 아니라 슬픔도 표현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귀는 금방 이렇게 다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나누고 싶은 말도 하고 좀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호스피스. 호스피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죠? 제가 설문조사도 해보면 아직 모르는 분이 훨씬 많으세요. 호스피스는 삶을 포기하고 거기는 죽음을 기다리는 곳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세요. 또는 반드시 입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반드시 입원해야 될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나?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는 곳인가요? 예. 또 비용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못 간다? 예. 거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호스피스란 그 대상자들이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만 가요.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고 싶다고 환자 임의로 갈 수는 있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가능한 환자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여명이 한 달 남았다 혹은 석 달 정도 남았다 예상되는 여명이 그랬을 때 그 석 달 동안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겠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할 수도 없고 가정에서도 해줄 수 없는데 그럼 호스피스에 가면 평안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거죠. 인위적으로 삶을 연장시키지 않고요. 혹은 단축시키지도 않아요. 환자 스스로 죽음을 수용하고 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대상자가 남아있는 삶 동안에 존엄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삶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가족 간에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가족들도 사실 너무 혼란스럽고 슬프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혼돈스러워요. 그럴 때 가족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가족들의 슬픔도 덜어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미술치료라던가 음악치료 이런 것들도 마사지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도 도와주고 가족들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호스피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입원형 호스피스가 있고 또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고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말 그대로 전형 병동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는 2015년도에 호스피스법도 법제화되면서 이제 집으로 호스피스 팀이 이렇게 와서 환자에게 찾아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복지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 영적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각 종교에 맞게 목사님이나 스님, 신부님, 수녀님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영적 케어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어요. 일반 요양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다면 그 요양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곳에 가서 호스피스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제화됐지만 호스피스 기관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입원형은 많이 부족해서 사실 가정형 호스피스를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간호사도 많이 필요하고 예전보다는 금액이 많이 이렇게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법제화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이렇게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150만 원 정도 입원비가 나왔어요. 1인실은 1,500만 원. 그리고 다인실, 2인실, 3인실이다 그러면 400에서 500 이렇게 나왔는데 법제화되고 나서부터는 입원형도 한 60만 원 정도. 그것도 돌봐주는 분 포함해서 그거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개인의 부담이 아주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찾아오는 호스피스도 한 달이면 한 10만 원 내외. 예.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지. 이런 호스피스를 잘 알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호스피스 기관이 어디 있나? 그것은 이제 중앙호스피스센터 검색하셔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호스피스가 어디 있나 살펴보시면 검색하시면 그것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률도 OECD 국가 가운데 영국이 95%로 1위고요. 미국도 43%인데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멀었죠. 예. 호스피스에 근데 들어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보통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분들은 병원으로부터 의사로부터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진단서를 받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동에 입원할 때 별의별 짐을 다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마치 집이 그대로 옮겨서 이사하듯이 온갖 짐을 다 갖고 와서 뭐 1인실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인실이거든요. 옆 사람에게 민폐가 될 정도로 개인의 짐을 많이 갖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새살림을 차리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이미 다 정리하고 꼭 필요한 거, 정말 거기에서 있을 동안에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곳에서도 어떤 분은 대부분 임종이 가까워지면 예민해져요. 예, 우울해지기도 하고 일반 그 건강할 때보다 많이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우울한데, 그러나 나만 그런가요? 거기에 입원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옆 사람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같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음의 모습은 이렇게 마지막 자리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집에서 임종. 집에서 임종은 우리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병원에 많이 의지했지만, 집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중요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사실 임종 환자와 가족들이 이게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죽지 않았는데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일상을 나누지 않고요. 잘 대화도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건 이미 이제 서로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환자는 환자대로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가족들 역시 혼돈 속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첫 번째, 임종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먼저 경청하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자꾸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내 할 말만 하지 말고 질문을 해서, 편안한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경청은 아시죠? 질문해 놓고 딴짓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질문해 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표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환자가 난 이제 곧 갈 것 같아. 만약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가족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환자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 환자가 혹시 말을 할 수 없어도, 대부분 말을 할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제는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환자와 나눴던 추억, 그때 우리 참 재밌었지, 그때 너무 좋았는데, 우리 어릴 때 아버지랑 엄마랑 우리 처음 소풍 갔는데 그때 김밥 싸가지고 창경원, 옛날엔 창경원이었죠. 거기 가서 우리 그 개나리꽃 밑에서 김밥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뭐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그때 아버지 힘들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애써줘서 너무 좋았고 고마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추억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임종 환자는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내가 가는 마지막 길, 그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옆에 있는 가족들이, 돌봐주는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가족이나 이곳에 대한 염려. 아직 자녀를, 막내딸을 결혼을 못 시키고 간다. 그러면 누구 결혼시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짓담한 집 우리가 다 완성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혹시 의식이 없거나 말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 거예요. 그런 안심을 주고, 그리고 미지의 그 길에 대한, 안 가본 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공포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이 있다면,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거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좋은 데 가실 거예요. 잘 따라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혹은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입마름이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습기를 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많이 생겨요. 립밤이라든가 무알코올 로션 같은 것도 발라주는 거 좋고요. 또 입마름이 많이 온다고 음료수라든가 차가운 물이라든가 이런 거 주면 안 되고, 이제 얼음 조각을 이렇게 꺼지에 묻혀서 이렇게 입술을 발라준다든가, 아니면 꺼지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낸 걸 이렇게 올려준다든가 입술에, 이제 그런 거 하시고, 그리고 욕창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준다든가. 예. 그리고 침구는 늘 편안하게 뽀송뽀송하게 깔끔한 거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주되 먹기 싫어한다거나 그러면 억지로 먹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 천정에서 내리꽂는 조명은 환자가 눈이 부시고 되게 피곤해요. 간접 조명, 낮은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럼 너무 시끄럽게 불거나 막 산만한 소리 이런 거는 차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졸렵다 그러면 자게 하고, 또 원하면 이런 음악, 이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준다던가, 또 종교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 좋죠. 그리고 세 번째,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 환자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대답을 없다 하더라도 내 말을 다 듣고 있거든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으네요. 예. 오늘 누가 왔다 갔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정말 그 환자 아닌 물건 취급하지 말고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누가 온다고 했어요. 누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온대요.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 날이네요. 바람도 있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다정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다정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손님으로 왔을 때도 아버지 어떠시니? 잠 좀 주무셨어?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이렇게 임종을 앞둔 분 이렇게 방문할 때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 옆에서 있다가 이분이 눈을 뜨지도 않고 듣는 것 같지도 않아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집에 가야 될 때라든가 밖에 나가야 될 때도 저 그만 가볼게요. 예,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힘내세요. 저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돌봐주던 그 돌보는 가족도 나 잠깐 주방 쪽에 갔다 올게요. 혹은 마트에 잠깐 갔다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10분 후에 돌아올 거예요. 30분 후에 올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떠나고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시각은 약해지거든요. 근데 귀 소리는 다 들리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간다, 또 언제 돌아온다 이런 걸 이야기해주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누가 이렇게 와서도 말만 하기보다는 가볍게 손을 잡고 이야기한다던가 가볍게 어깨를 이렇게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만져주면서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면 훨씬 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언제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인데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정말 그동안 고마웠다, 또 사랑한다. 너무 수고 많으셨다, 고생 많으셨다. 내가 잊지 못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오셨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책을 내놓기도 해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요. 예. 그리고 그 임종을 맞이해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곡기를 끊는다고 하죠. 억지로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무엇을 먹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 쇠약해지고 식욕이 감퇴해지고 피로해져요, 환자도. 그때 이제 며칠 전이다, 임종 며칠 전이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을 더 많이 자요. 우리 갓 태어난 신생아도 잠을 더 많이 자잖아요. 그것처럼 임종하기 전 환자도 잠을 훨씬 많이 자요. 그래도 귀는 들리니까 청력은 아직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각이라든가 환상, 망상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눈에 막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저승사자가 보인다던가 또 뭐 천사가 보인다던가 막 헛소리, 우리 눈에 볼 때, 건강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헛소리다 싶은데 헛소리가 아니라 이 임종자에게는 그게 보인다는, 거짓이 아니고 그게 정말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안 보이는데 뭘 헛소리 하세요. 그럴 게 아니라 아, 누가 오셨군요. 그냥 바라봐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막 안절부절하거나 어떤 분은 잠도 못 자고 막 일으켜 세우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앉히라고 그랬다가 누이라고 그랬다가 막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그 증세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몇 시간 전이 되면 호흡이 길었다 짧아졌다 막 이렇게 되고요. 또 눈알이 그 유리 같은 눈이 돼서 반응은 없는데, 시선이 없는데 동공이 이렇게 유리알 같은 눈이 되거나, 또 사지가 좀 차가워진다거나 청색으로 변한다거나, 그죠? 창백해진다거나 맥박이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의식이 좀 변화가 오면서 반응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근데 그럴 때 불렀는데도 막 대답을 안 해요. 막 흔든다던가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이러지 말아야 돼요. 네. 나 알아보겠어, 아버지? 나 알아보겠어요? 막 이렇게 막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조용히 가야 돼요. 편안하게. 막 혼돈스럽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도 준비하고, 그 마지막 길이 얼마나 발대기가 어렵겠어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막 흔들거나 억지로 이거라도 더 뭐 드시고 가라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또 큰 소리로 막 운다거나 소란 피우지 말고 서로 이젠 갈 때가 됐구나 하고 느끼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방해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슬프지만 가시는 분은 가시는 분대로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상황에서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임종 케어의 목표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옆에서 늘 그 고통과 함께 있는다, 끝까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신청해서 간호사라든가 의사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런 정보도 지식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가족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임종을 맞이할 때도 이런 걸 참고해서 하면 좀 더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그 증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든지 내가 뭘 더 잘해줘야지, 뭘 큰 걸 해줘야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어떤 평범한 거지만 따뜻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퀸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셨어요.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장례식도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도 그것을 아주 밤새 늦도록 막 지켜보면서 굉장히 은혜도 되고 감동이 됐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마지막으로 그 예배, 장례 미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교가 거기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여왕에 대해서 칭송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We will meet again.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네. 곧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헤어지는 자리지만 슬프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그래도 이렇게 보내드린다.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소망을 알려줬어요. 물론 죽음이 끝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끝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이별을 해야 되고요. 그죠? 또 마지막을 잘 보내줘야 되고 또 마지막을 잘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우리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거보다도 안녕히 계세요 이거보다도 우리 또 만납시다. 그리고 좋은 사람한테는 또 만납시다 하잖아요.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인연은 계속, 좋은 인연은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헤어질 때 임종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헤어질 때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만납시다. We will meet again.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